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선 초기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실제 수업에서 다루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온라인 강좌로 찍어서 올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요. 뭐 반드시 들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우리 조선 전기의 이제 경제 쪽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제 성리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 금지하는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농업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차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바탕으로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정책을 농본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본주의 정책, 그러니까 농사를 본으로 근본으로 하는 정책이다라는 뜻이고요. 이거의 바탕에는 일단 농업을 발달시켜서 발달시킨 생산력을 바탕으로 세금도 징수하고 국가도 운영하고 백성들의 생활의 안정도 찾고 뭐 이런 건데요.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농사 생산량을 증가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기본이 농경지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죠. 농사지을 땅이 많아야 생산이 많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 확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대하는 그런 것들을 줍니다. 그래서 먼저 개간을 장려하죠. 개간이라고 하면은 뭐 그게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농사를 짓게 한다던가 뭐 아니면 뭐 강가라던가 바닷가라던가 이런 곳의 땅을 간척이라던가 수리시설 정비 등을 통해서 농사 짓는 땅으로 이제 바꾸는 작업 등인데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이제 그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혜택으로 세금을 면세해 준다던가 감면해 준다던가 아니면 남의 땅에,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확실치 않은 땅을 개간을 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경작권을 인정해 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개간을 장려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농업 생산력을 같은 땅이라 그러면 더 많이 생산되게 하는 거를 이제 추구를 했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농법과 그리고 이제 농기구 개발 및 보급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세종대왕의 그런 업적들 중에도 있고요. 뭐 새로운 중국의 농업 기술 등을 갖고 온다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작물을 재배한다던가 그리고 그동안에 사용하던 농기구를 이제 개량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농경지 확대 등과 함께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농민들을 안정시키려면 세금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해 조세를 경감시켜 줍니다. 뭐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전반적으로 조선의 세금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는 다르게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세금을 매긴 편은 아닙니다. 일본은 막부가 권력을 잡고 사무라이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겨루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5대 5로 이렇게 걷었다면 우리는 대체로 한 10분의 1 정도를 걷었으니까 물론 나중에 비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더 많이 걷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보다는 그래도 더 적은 세금을 냈다는 겁니다. 이 성리학적인 경제관 제일 처음에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검약이라고 하면 이제 근검절약을 줄여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아껴 쓰는 거죠. 우리 아껴 쓰자, 뭐 저축하자, 뭐 이런 거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뭐 저축 같은 게 중요하긴 하지만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아껴 쓰고 저축하고 이런 것들이 지난 500여 년 정도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줬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다 보니 사실은 좀 써줘야 되는데
아끼기만 해갖고 경제가 안 도니까요. 자, 그래서 자급자족적인 농업 중심의 경제를 지향을 했다. 그리고 상공업자의 활동을 규제를 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의 활동을 규제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은 이 사람들은 농업에 비해서 천한 일을 한다 이거죠. 특히 이제 상인에 대한 생각이 별로 안 좋았는데요. 상인의 경우에는 이윤을 남기는데 그 이윤을 남기는 과정에서 특별히 일을 하지 않으면서 물건을 거래하는 행위만으로 이윤을 남긴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상인이랑 수공업자들이 일을 못하면 물건을 구할 방법은 자급자족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급자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사농공상을 차별을 하죠. 그래서 여기 사농공상 하면 사는 선비를 얘기하고 그 다음은 농민, 그 다음은 이제 수공업자, 마지막으로 상인 이렇게 돼서 신분적으로 가장 천하게, 그러니까 천민 바로 위가 마치 상인인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상공업을 억누르다 보니까 뭐 화폐를 유통시킨다던가 뭐 무역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전반적인 사회에 농업을 뺀 나머지 산업들은 부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대략 한 200년 정도, 길게 봐서 한 200년 정도 이게 효과가 있었고요. 16세기가 되면 국가가 농민들을 통제하는 통제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농민들을 통제를 못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무리 국가에서 막는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상공업이라던가 무역을 뭐 막기가 어렵죠.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지금 막 뛰어들고 있는데 이거 국가가 막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경제에서 이제 세금 징수하고 관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관리들에게 이제 경제적인 이제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제 과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전법 그러면은 지금 고려 말에 시행이 됐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앞서서 이제 수업 시간 등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이성계가 권문세족들의 토지를 뺏어서 신진사대부들의 경제 기반을 확보하는 거면서도 이제 동시에 이제 백성들에게 토지를 일부 나눠주면서 인기를 끌어올리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농민 생활 안정과 그리고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 걸 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 제도는 아니고요. 경기 지방의 토지에 대해서만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수조권만 지급하고 사후 반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수조권이라고 하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과전법을 시행해서 신진과 사대부들에게 과전을 지급했다라는 말은 지금처럼 소유권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땅의 소유자는 있지만 국가가 거둘 세금을 대신 가져갈 사람을 정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나라의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과전으로 수조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고려 시대에는 뭐 세습이 단다던가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나날이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양이 줄었어요. 이게 정해진 토지가 있는데 반납이 안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한테 나눠줄 토지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후 반납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또 그런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죽은 다음에 반납해라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수신전, 훌량전, 공신전 같은 이런 토지에 예외를 둔 이유 바로 뭐 때문이에요? 네. 이런 토지는 다 이제 뭔가 국가에서 챙겨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국가에서 배려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납하라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죠. 수신전 그러면은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유족연금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수조권을 갖고 있다가 죽어서 이 토지를 반납하면 부인이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에 막막하겠죠. 그리고 이제 휴량전은 그의 이제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아직 애들이 어린 상태에서 사후 반납 들어가면 애들은 뭐 졸지에 고아가 돼서 경제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리들의 자녀들을 챙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로 이제 문제가 큰 건데 이거는 공신전이라는 겁니다. 이제 공신전은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한테 지급하는 토지인데
태종 조선 건국 과정부터 시작해서 1, 2차 왕자의 난에다가 뭐 개유정난 아니면은 그 뒤로도 이제 여러 차례 세조 시절의 그런 공신들은 계속 공신전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토지가 세습이 가능하다 보니 소위 훈구파의 오래된 집안일수록 이렇게 해서 쌓인 공신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부족한 현상이 생겼죠. 그래서 과전법은 직전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직전법은 살펴보시면 직전법 여기 과전법 표시할까요? 직전법은 세조 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에 시작하고 나서 세조 때 시행이 됐으니까 채 100년도 되지 않은 시기죠. 내용을 보시면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현직에서 물러나면 반납을 하는 거예요. 뭐 얼핏 생각할 때는 현직에서 열심히 일할 때는 이 과전을 그러니까 직전을 받고 있다가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반납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퇴직 이후거든요. 퇴직 이후에 그러면 경제력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관리로 있던 사람들이 과전법 시절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되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퇴직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퇴직 이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직전법으로 바뀌면서 현직 관리들이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씩 땅을 모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뭐 이렇게 현직한테만 준다고 해놓고 거기에다가 지급량도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뭐 결국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지급량도 줄여버렸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관리들에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세조가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했다라는 말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의미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유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세조가 단종에게 충성하면서 물러난 관리들까지 과전법이라면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왜 내가 싫어서 물러난 신하들까지 죄송합니다. 챙겨줘야 되느냐? 뭐 이렇다면 현직 관료한테만 지급한 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제도가 또 얼마 가지 못합니다. 관수관급제로 바뀌게 돼요. 성종 때 시행이 됩니다. 성종은 세조의 손자니까 직전법을 시행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또 한번 바뀌게 됩니다. 이게 시행된 배경은 뭐냐면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하게 했고 뭐 수조권을 줬는데 공신전 있고요. 그다음에 직전 있고 그러면 관리들이 자기가 수조권을 갖고 있는 토지에서 세금을 걷는데 훈구파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정해놓은 권력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국가가 정해놓은 양만큼 걷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걷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에 수조권 남용이 발생을 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컸다는 거고요. 여기 과도한 수치로 반발이 심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국가가 관리들이 걷다 보니 문제가 생기니 국가가 직접 한번 걷어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가 걷어서 관리한테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설명하자면 좀 웃긴데 원래 농민이 있고 이제 원래죠. 이제 원래 농민이 있고 이 농민한테서 세금을 국가가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국가가 걷던 거를 지금 수조권을 지급했으니까 농민이 수조권자한테 주면 뭐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과전하고 직전법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관수관급제는 뭐냐면 농민이 있고 국가가 대신 걷어주죠. 국가가 대신 걷어준 다음에 이거를 수조권을 가진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수조권을 가진 사람한테 주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 이거하고 다를 게 뭐냐는 거죠. 이거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원래 국가에다 세금을 내던 거를 여기서는 수조권을 대신해 준다 하니까 결국은 국가가 걷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거면 수조권 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된 거죠. 어차피 국가가 걷어서 수조권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면 수조권 하지 말고 수조권 소멸돼 버리고 어떻게 하자? 그냥 수조권을 지급을 해버리고 수조권 지급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냥 직접 주자 그러죠. 그래서 16세기 말에 녹봉제라 그래서 직접 주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월급을 주는 제도로 바꿔버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양반 지주들은 안 그래도 직전법 등을 통해 가지고서 어, 내가 받는 양도 줄어들고 노후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아예 땅에 대한 거는 주지 않으면서 녹봉만 준다. 근데 이 녹봉이라도 제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 시기가 되면 녹봉도 제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양반들 입장에서는, 뭐 현직 관리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녹봉만 믿고 살 수 없다. 그렇다면 농사를 짓는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토지 소유에 대한 욕구가, 토지 소유욕이 강화가 되면서 지주 전호제라는 게 확대가 됩니다. 지주 전호제. 그래서 결국 힘 있고 땅을 가진 사람들과 그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체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자작농을 스스로 농사 지어서 이제 스스로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자작농 중심의 조선 체제가 약 200년 만에 땅을 가진 권력자와 거기에 소작을 하는 농민이라고 하는 지주전호제로 바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조선은 이제 수치제도인데요. 이제 그러면 세금을 거둘 때는 어떻게 거뒀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세금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조선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근대 시대에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조세, 공납, 그리고 역,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조세는 땅에 매기는 세금이고요. 공납은 각 지방의 특산물 같은 것들을 이제 나라에다 바치는 제도고, 역은 몸으로 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세는 농사 지으면서 토지에 매기는 세금, 공납은 각 지역의 특산물, 역은 몸으로 때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조선에서는 10분의 1을 부과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10분의 1 부과.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한 사람인데요, 이 토지 소유자도 그냥 소유자가 아니고, 이 토지 소유자는 이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어야 돼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만 해당됩니다. 만약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똥이 아닌데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다만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죠. 공식적으로는 농사를 못 짓는 땅이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는 땅,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이제 은결이라고 불러요. 은결. 자, 근데 이제 조선에서는 과전법 체계 하에서 이제 땅을 정비를 하면서 토지를 결 단위로 나눕니다. 1결이라고 해요. 이제 이 결 단위로 나누게 되는데, 이 결이라는 건 뭐냐면 생산량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결은 농사를 뭐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었을 때 300두가 나오면 1결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1결은 땅이 되게 좁을 수도 있고, 어떤 1결은 땅이 엄청 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토지 제도다. 요거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셔서 미리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매년 풍흉에 따라서 납부액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그 해의 농사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농사가 잘 됐다 그러면 좀 많이 내는 거고, 덜 됐다 그러면 좀 덜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낼 때는 쌀이나 콩이나 뭐 이런 주로 곡식 등으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 지은 걸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농사 지어서 세금으로 내면 조운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경창으로 운송이 됩니다. 여기서의 경창은 서울에 있는 창고라서, 경창 그러면 서울에 있는 창고입니다. 서울에 있는 창고로 옮기고 그 창고에서 이제 필요하면 나라에서 빼서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외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익류 지역이라고 하고요. 한양으로 운송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에요. 함경도나 평안도, 그리고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일단 이 동네가 그렇게 농사질이 잘 되는 동네가 아니에요. 게다가 걷는 세금에 비해서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은 뺐고요.
함경도하고 평안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군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런가 하면은 이 지역으로 사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명나라한테 잘 보여야 했던 조선 입장에선 이 사신 접대비로 사용하는 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를 함경도하고 평안도는 서울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처음에 이렇게 시행이 되다가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변화되게 된 게 세종대왕 때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종 이즈 먼들이라고 하죠. 세종 때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토지에 매기는 세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토지의 비옥도와 풍경에 따라 구분한다 그랬는데 토지의 비옥도라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좀 더 세밀하게 토지가 과연 1결에서 뭐 300도 생산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게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나눠 놨고요. 이게 전분육등법입니다. 그리고 풍융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이거는 연분구등법 총 9단계입니다. 그래서 9단계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 전분육등법은 땅을 규정하는 거고요. 실제로 세금은 연분구등법에 따라 농사가 얼마나 잘 됐나에 따라서 정해지죠. 그래서 1결당 최하 4도에서 최대 20도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놨냐면 농사를 지을 때 여기 상, 그 다음에 중, 하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상중하를 다시 또 상, 중, 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년, 상중년, 상하년, 중상년, 중중년, 중하년, 하상, 하중, 하하 이렇게 해서 총 9단계가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제일 상상년은 20부터 시작을 해서 2도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20, 그 다음에 18, 16, 14, 12, 10, 그 다음에 8까지 가면 8, 6, 6, 4 이렇게 가면 4에서부터 20까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렇죠.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세금 징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납입니다. 공납은 이제 중앙에서 필요한 곡물,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한데 그 물건들을 뭘 거둘지 그리고 얼마를 거둘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각 군현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단위로 부과를 한 게 아니고요. 일단 각 군현에 부과부터 해요. 그러면 그 군현에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머리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수를 세 가지고서 각 집집마다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집집마다 징수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나 이제 그러니까 재산과는 관계가 없어요. 재산과 관계없이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다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인이고 남자면 이제 집집마다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정해놓고 100년, 200년 지나게 되니까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소위 얘기해서 씨가 마르는 거죠. 계속해서 매년 이제 잡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생산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선 내라 그러고 낼 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납이나 방납 같은 게 성행을 하게 됩니다. 대납, 방납의 성행. 그러니까 대신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을 사다가 이제 납부를 해. 그러면 이걸 대납이라고 합니다. 그럼 방납은 뭐냐면 우리가 대납을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대신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리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 방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동네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있고 그거를 갖고 내려고 해도 못하게 막고 내가 대신 내줄게 하고 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신 내주면서 원래 정가의 몇 배를 받아먹는 뭐 그런 비리죠. 이런 비리가 성행하면서 공납은 백성들에게 이 토지에 비해서 훨씬 더 부담스러운 그런 세금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역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라 그랬죠 선생님이.
그 몸으로 때우는 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군대 가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요즘으로 치면은 그 노동일 하는 게 있습니다. 둘 다 기준은 16세 이상의 정남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군역 요역 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역은 이제 정군이라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군사 기간 복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보인이라 그래서 정군에게 일정한 비용을 보조해주는 이렇게 사람들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군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가기 싫어요. 그래서 군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군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군역 기피를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대립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정군으로 군대를 가면 보인들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비용을 보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군대 가기 싫은데 그럼 누군가는 가야 돼요. 그러면은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냥 시간만 죽이는 그런 애 있으면 군대를 대신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립입니다. 대신 세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신 군대를 보내버리고 그 집을 비용을 보조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군이 고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정군으로 있으면 그 보인들이 이 정군 군대를 가야 하는 사람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내가 지금은 뭐 개똥이로 군대를 온 걸로 치고, 그 다음에 말똥이로 온 걸로 치고, 그 다음에 소똥이로 온 걸로 치고 하는 식으로 한 사람이 근무하면서 계속 이름이 바뀌는 거죠. 이걸 대립이라고 합니다. 대신 세운다고 하죠. 근데 이거를 몰랐을까요? 이걸 관리하는 관리들이 아니 어제까진 개똥인데 오늘부터 말똥이라 그러면 이걸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이 대립은 결국은 지방에서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눈 감아주는 대가로 뭔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뜬 게 이것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와서 대립하는 애들 이거 다 어차피 불법이잖아요. 눈 감아주는 것도 불법이고. 그렇다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방관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방군 수포입니다. 여기서의 방군은 방자가 뭐냐면요, 우리 물을 방류한다 혹은 물고기를 방생한다 할 때 쓰는 방자예요. 그러니까 방군 그러면 군인들을 방생하는 거야. 군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겠다고 왔는데 군인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대신 뭘 받아? 포를 받는다. 그러니까 군인을 풀어주고 포를 받는 거예요. 뭐 정군 얘 있어봐야 뭐하냐 이거죠. 조선 200년 동안 전쟁 없는데 얘 풀어주고 그냥 차라리 보인들이 정군에게 비용 보조하는 그 돈을 그냥 내가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어이가 없죠. 지방관들이 체제를 잡아야 되는데 체제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이제 나중이 되지만 이제 여기서 한술 더 뜨면 정부가 몰랐을까요? 지방관들이 군인들 뽑지 않고 막 풀어주는 거 이거 정부가 몰랐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군포를 걷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라에서 포를 받고 군대를 면제시켜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이 있겠어요? 포를 내면 군대를 안 간다는데? 그래서 결국 다 포를 내고 군대를 안 가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서 거둔 포를 직업 군인을 유지한다거나 하는 뭐 그런 데 썼어야 되는데 조선이 세금을 10분의 1밖에 걷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항상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군포를 받은 거를 딴 데다가 다 써버리는 거죠. 딴 데에다가 다 써버려서 결국 군대가 없는 상태에서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요역입니다. 뭐 16세 이상 정남에게 부과됐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 등에 동원이 됩니다. 뭐 산성을 쌓는다던가 도로를 놓는다던가 뭐 제방을 쌓는다던가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이게 보통 농사가 끝난 기간에 합니다. 그러면 농사가 끝난 기간이 언제예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거든요. 그러면 추워요. 기본적으로 추운 데다가 데려다가 밥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일을 시키는 거예요. 노동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민들이 요역을 기피할 수밖에 없죠. 어지간하면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게 누구? 각종 공사에 군인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뭐 군인들은 뭐 하고 싶은가요? 하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가뜩이나 가기 싫은데 각종 공사에 군인을 동원하니 뭐로 이어져요? 군역 기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군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선의 경제적인
그 조선 전기의 경제적인 파트는 다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뭐 사회적인 부분, 문화 예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